전 세계 공장이 동시에 멈춰섰던 그날,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전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늘 강대국 뒤만 따라다니던 나라, 기술은 사다 쓰고 자원은 하나도 없다고 무시받던 나라, 한국만 멀쩡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땐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했겠어? 미국 관세 한 방에 바로 무너질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 땅 지하에서 직접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히토류 없이 돌아가는 공장, 그리고 미국이 먼저 요구한 기술 이전. 이건 한국의 기적일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치명적인 실수였을까요?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을 지금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을 지금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베른트라고 합니다. 독일 미넨에서 태어나 베를린 공대에서 자원경제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자원정책연구소에서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 히토류와 핵심 광물 흐름을 추적하고 각국의 산업 의존도를 평가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목줄을 쥐고 있는지 분석하는 게 제 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한국은 늘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갔어요. 기술 종속국, 미국에서 설계도를 받고 중국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일본에서 장비를 빌려 쓰는 나라. 물론 삼성이니 현대니 하는 이름들이 세계적이긴 하지만 그건 조립을 잘하는 거지 핵심 기술을 가진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회의 때 한국 얘기가 나오면 그 나라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곳이잖아요 라는 반응이 전부였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새벽 6시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비상 알림이었습니다. 연구소 긴급 소집.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잤을 시간이지만 메시지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글로벌 공급망 마비 즉시 출근 요망.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워싱턴 시내는 아직 어두웠지만 연구소 건물만은 모든 창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죠.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본 건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진 세계 지도였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유럽 전역을 뒤덮고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제 고향 미넨의 BMW 공장도 빨간불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디트로이트의 GM, 테슬라 기가팩토리, 텍사스 반도체 단지까지. 일본도, 중국도, 인도도 전부 빨간색. 제 상사인 로버트 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네. 어젯밤부터 모든 항구가 봉쇄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히토류,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트륨,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풍력발전 터빈, 정밀 유도 미사일까지 현대 산업의 신경계를 이루는 물질들이죠. 그리고 그 8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합니다. 아니, 생산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왜죠? 무슨 이유로요?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중 갈등, 대만 문제, 남중국해 분쟁. 여러 추측만 난무했죠. 하지만 이유가 모든 결과는 명백했어요.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춰 서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2주치 재고밖에 없었고 미국 국방부는 차세대 미사일 생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아예 패닉 상태였어요. 저는 곧바로 제 자리로 가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실시간 생산량 추적 시스템. 제가 3년간 공들여 만든 프로그램이었죠. 47개국 2,300개 주요 공장의 가동률을 15분 단위로 업데이트합니다. 화면에는 이미 참담한 숫자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독일 자동차 생산 73%, 미국 반도체 생산 64%, 일본 전자기기 생산 81%, 중국마저도 자국 내 히토류를 군수산업에 우선 배정하느라 민간 공장들은 줄줄이 셧다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유독 파란색으로 빛나는 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한반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 오류겠거니 했죠. 삼성전자 평택 공장 가동률 98%,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가동률 102%,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가동률 100%, 포스코 광양제철소 가동률 99%,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도 희토류의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나라예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희토류 수입 의존도 94.7%, 주요 공급국 중국 87.2%. 그런 나라가 어떻게 멀쩡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시스템 오류를 의심하며 수동으로 데이터를 다시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산업지수, 로이터 물류 추적, 한국무역협회 실시간 통계, 3개 다른 소스에서 받은 데이터가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한국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부 공장은 생산량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국장님, 저는 프린트한 자료를 들고 상사 책상으로 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한국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로버트 국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마르쿠스, 자네 피곤한가 보군. 한국이 멀쩡할 리가 있나. 통계 업데이트가 늦은 거겠지. 내일쯤이면 빨간불로 바뀔 걸세.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차 때문에 데이터 반영이 늦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국은 파란색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확신했죠.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7시 연구소에 혼자 남아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어요. 수입 통관 기록, 해운 물동량, 항만 입출고 데이터. 파고들수록 의문은 커졌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희토류 선박은 분명 끊겼어요. 그런데 한국 공장들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구한 거지?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비축 물량? 하지만 제 기억으로 한국의 전략 비축량은 기껏해야 3개월치였어요. 그것도 국가 비상사태용이지 민간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그때 제 휴대전화로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국내 희토류 자급 기반 구축 완료,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안정적 생산 체계 유지. 저는 그 제목을 보고 비웃음이 나왔어요. 자급. 한국이 광산도 없는 나라가?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도시 광산 프로젝트, 폐전자 제품 재활용 시스템, 해저 희토류 채굴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 희토류 합성 기술. 처음 듣는 용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커피를 3잔째 마시며 한국어로 된 논문들을 기계 번역기로 돌렸습니다. 제 독일어와 영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졌죠.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름도 생소한 기관들이 10년 넘게 쌓아온 연구 성과들. 그리고 그게 전부 실용화되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보고서로는 알 수 없다고. 제가 직접 그 공장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한다고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가 멈춘 상황에서 혼자 달리고 있다면 그 이유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로버트 국장 앞에 섰습니다. 한국 현장 조사 허가를 요청합니다. 국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자네, 정신 차리게. 지금 유럽이 난리인데 한국 구경이나 가자고? 구경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분석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버트 국장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네. 일주일. 그 이상은 못 주네. 인천공항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뭔가 다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도 저는 계속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을 거라고요. 아마도 중국과 비밀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북한 루트로 밀수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압박해서 진실을 캐내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것. 간단한 일이라고 여겼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이 한국어로 뭐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냥 호텔 이름이 적힌 메모를 보여드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낡은 주택가가 뒤섞여 있고 간판들은 전부 한글이었죠.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낯선 땅에 혼자 와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 섰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생각보다 소박했죠. 독일 연방경제부나 미국 상무부처럼 위압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무실 건물 같았어요. 저는 로비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7층 회의실로 올라갔죠. 문을 열자 4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낀 분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죠. 산업통상자원부 김철호 국장이라고요. 그 옆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수진 박사, 그리고 포항공대 이준혁 교수, 삼성전자 조달팀 한승우 부장. 4사람 모두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국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옆에 통역사가 동시에 영어로 번역해줬어요. 저는 간단히 답례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감사보다 경계가 더 묻어났죠. 김 국장이 자료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보고서였어요. 표지에는 국가 희토류 자립 전략 백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베른트 박사님,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겁니다. 김 국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인내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예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희토류를 어디에 숨겼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4사람이 잠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어요. 김철호 국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더니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게 만들었죠.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필요 없게요? 국장님, 농담은 그만하시죠. 전 세계가 중국 희토류 없이는 못 버티는 상황입니다. 독일도, 미국도, 일본도 전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한국만 멀쩡하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저를 바보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국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대신 박수진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베른트 박사님, 저희는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10년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10년 전이면 2014년입니다. 그때 한국이 뭘 했죠? 삼성이 애플 따라잡느라 정신없고 현대차는 중국 시장 공략에만 집중하던 시절 아닙니까? 희토류 자립, 그런 거 신경 쓸 여유도 없었을 텐데요. 제 말투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준혁 교수가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2010년 센카쿠 분쟁 때 일본이 당한 일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10년 중일 영토 분쟁 때 중국이 일본으로 가는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사건이죠. 일본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봤습니다. 그 광경을요. 이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일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걸요. 중국은 언제든 같은 카드를 우리한테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세계의 최강국들도 못한 일을 해냈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제 표정에서 그걸 읽었는지 한승우 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도시 광산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폐전자 제품 재활용 말씀이시죠? 유럽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우리는 전국 단위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폐 스마트폰, 폐 컴퓨터, 폐 전기차 배터리까지 전부 수거해서 분해합니다. 거기서 나온 희토류만으로도 수요의 30%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30%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유럽 전체를 합쳐도 10%가 안 되는데
한국이 30%라니요. 거짓말 마십시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김철호 국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죠. 베른트 박사님.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중의 어조가 아니었어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박사님을 설득하러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전달하려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박사님 선택이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생산량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모든 공장이 100%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었죠. 제가 워싱턴에서 본 것과 똑같은 수치였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박수진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비축하지 않았습니다. 대체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아니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내 사람의 표정에 거짓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당황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김철호 국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공장을요? 연구소를요? 박사님이 직접 확인하시면 믿으실 겁니까?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직접 보여준다고요? 보통 이런 경우엔 기밀이라며 거절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먼저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김 국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환영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럼 똑똑히 보시죠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요. 아마 제가 볼 공장은 미리 준비된 쇼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불쾌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어쩌죠? 그렇다면 제가 지난 10년간 써온 보고서들은 전부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전부 한국산 히토류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다음 날 저는 그 답을 찾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역 앞에서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김철호 국장과 박수진 박사가 함께 동행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강릉, 태백이라는 지명이 보였죠. 창밖으로 산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차피 쇼를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작은 마을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녹슨 철문,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태백 2호 광산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주변엔 잡초가 무성했고 건물 절반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여기가 그 유명한 연구소입니까? 제 목소리엔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김철호 국장이 헬멧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겉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가 담담히 말했죠. 저는 헬멧을 받아 쓰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어둡고 좁은 통로가 나타났어요. 계단이었습니다.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계단. 습한 공기와 흙냄새가 코를 찔렀죠. 조명은 군데군데 깜빡였고 벽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연구를 한다고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독일이나 미국 같으면 최첨단 건물에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이건 뭔가요? 폐광이잖아요. 박수진 박사가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하 300m까지 내려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5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시야가 환해졌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졌어요. 천장은 10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사방벽은 전부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최첨단 연구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주사전자 현미경. 제가 베를린 공대에서 봤던 것보다 더 최신 모델들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샘플을 채취하고, 누군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죠. 최소 30명은 되어 보였어요.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박수진 박사가 앞으로 걸어가며 설명했습니다. 2015년에 만들었습니다. 폐광을 개조한 거예요. 왜 하필 지하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외부 전자기파 차단이 필요했습니다. 희토류 대체 물질 연구는 극도로 민감한 자기장 측정이 필수거든요. 지하 300m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말이 되는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이름표엔 최영준 박사 신소재 연구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베른트 박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최 박사가 저를 한쪽 실험대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광물 덩어리가 놓여 있었죠. 손바닥 크기였어요. 언뜻 보기엔 평범한 돌덩이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나듐 기반 복합 산화물입니다. 최 박사가 답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바나듐이요? 그건 철강 첨가제 아닙니까? 희토류 대체와 무슨 관계가 있죠? 전통적 관점에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최 박사가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자석을 가까이 댔죠. 놀랍게도 돌이 자석에 강하게 끌려왔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수준의 자력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바나듐은 강자성체가 아니에요. 자석이 될 수 없죠. 최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원래 바나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 구조를 바꿨어요. 나노 단위로 티타늄과 망간을 삽입했습니다. 그러자 전자 스핀 배열이 재정렬되면서 강자성이 발현됐죠. 저는 그 돌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밀도도 높았죠. 하지만 이건 실험실 수준의 성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산업에 쓸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고요. 좋습니다. 자성은 있군요. 하지만 내열성은 어떻습니까? 희토류 자석은 200도까지 버팁니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400도까지 테스트했습니다. 최 박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명해보세요.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연구원 한 명을 불렀습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전기로를 가져왔어요. 최 박사는 그 돌을 전기로 안에 넣고 온도를 올렸습니다. 디지털 온도계가 숫자를 빠르게 올려갔죠. 100도, 200도, 300도, 350도. 10분 뒤 400도에 도달했습니다. 최 박사가 집게로 돌을 꺼냈어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석을 가까이 댔죠. 여전히 강하게 끌렸습니다. 자력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측정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최 박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저는 직접 온도계를 확인하고 자력계를 가져와 측정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400도에서도 자력은 유지되었고 오히려 상온보다 3% 높게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복잡한 분자 구조가 3D로 떠올랐죠. 결정 격자 안에 미세 공극을 설계했습니다. 열이 가해지면 원자들이 팽창하는데 이 공극이 완충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효율은 어떻습니까? 같은 무게 대비 자력은요? 네오디뮴 대비 92%입니다. 92%. 거의 동급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실험대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면 이건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생산 단가는 어떻습니까? 네오디뮴의 40%입니다. 최 박사가 즉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그때 박수진 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베른트 박사님, 우리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2016년 첫 성공했을 때 실험실 사람들 모두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죠. 6개월 동안 검증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어요. 저는 실험실을 둘러봤습니다. 30명의 연구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없었죠.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이걸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호 국장이 답했어요.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은요? 기술을 빼앗기거나 압력을 받거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스카우트 되겠죠. 우리는 조용히 완성하는 걸 택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숨긴 겁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준비한 겁니다. 김 국장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우리는 자원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석유도 없고 휘토류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다고 배웠죠. 그래서 다른 시각을 택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요. 그 말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 검은 돌을 바라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광물 덩어리. 하지만 그 안에는 신년의 연구와 수천 번의 실패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영준 박사가 다른 샘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이트륨 대체제입니다. LED와 레이저였습니다. 이건 디스프로슘 대체제예요. 풍력 발전 터빈용이죠. 이건 터뷴 대체제, 형광체 소재입니다. 샘플은 계속 나왔어요. 각각의 히토류 원소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깨달았죠. 이들은 단순히 하나의 물질을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새로 설계한 거예요. 이 모든 걸 여기서 개발했습니까? 아닙니다. 박수진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국에 7개 거점이 있습니다. 포항, 울산, 대전, 광주, 여기 태백, 강릉, 그리고 제주도. 각 거점마다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우리는 네트워크로 움직여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한두 명의 천재가 만든 결과가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가 10년간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밀어붙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제가 워싱턴에서, 베를린에서, 브뤼셀에서 회의하며 한국은 기술 종속국이라고 보고서를 쓰는 동안 이들은 지하 300m에서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김철호 국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제 눈앞에 있었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실험실을 나와 다시 계단을 오를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연구원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그 모습이 묘하게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모르는 동안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으며 김 국장에게 물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걸 압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 제품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김 국장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한국은 이제 히토류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히토류가 필요 없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차에 오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자원 강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원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그것도 자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중국 히토류에 목이 메어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몰랐죠. 저 자신조차도 어제까지는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로버트 국장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쪽은 아침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르쿠스, 보고서는 언제 보내나? 그의 목소리는 급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니? 자네 한국 간 지 벌써 4일째야. 뭘 그렇게 오래 확인해? 그냥 비축 물량 규모나 파악해서 보고하면 되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이 비축한 게 아니라 만들어냈다고. 히토류를 대체할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무슨 기술? 히토류 대체 소재입니다. 바나듐 기반으로 네오디뮴급 자성을 구현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국장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자네 혹시 한국 사람들한테 속은 거 아닌가? 그게 가능하면 MIT에서 진작 해냈을 거야.
직접 봤습니다. 실험도 재현했어요. 데이터도 확인했고요. 그럼 그 기술을 확보해. 로버트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기술 이전 협상을 시작하게. 우리 연구소 이름으로 제안서를 넣어. 공동 연구든 라이선스든 방법은 자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국장님, 마르쿠스, 지금 유럽이 무너지고 있어. 독일 자동차 산업이 셧다운됐고 프랑스 방산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직전이야. 이건 동맹의 문제라고. 한국이 기술 있으면 공유해야지. 그게 우방국의 도리 아닌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김철호 국장과 박수진 박사, 그리고 최영준 박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본국과 통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 연구소에서 기술 협력을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공동 연구 형태로요. 김철호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 국장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기술협력 기본 원칙이었죠. 저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항. 기술 소유권은 한국이 보유한다. 두 번째 조항. 협력국은 자국 내 사용 목적으로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조항. 제3국 이전 및 상업적 재판매는 불가하다. 네 번째 조항. 기술 사용료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책정한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국장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10년 동안 수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공짜로 나눠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동맹국끼리 협력해야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김 국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협력과 착취는 다릅니다. 베른트 박사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수진 박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박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만약 이 기술을 미국이나 독일이 먼저 개발했다면 한국에게 무상으로 공유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뻔했으니까요. 절대 안 줬을 겁니다. 오히려 비싼 값을 받고 팔았겠죠. 박 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유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오만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로버트 국장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됐나? 한국 측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얼마나? 생산량 기준으로 톤당 200달러입니다. 미쳤군. 중국 히토류가 톤당 150달러인데 왜 더 비싼 걸 써야 하나? 로버트 국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국장님, 중국은 지금 수출을 안 합니다. 0달러든 1만 달러든 의미 없어요. 공급이 없으니까요. 그럼 압박을 넣어야지. 동맹국 관계를 내세워서라도 조건을 낮추게 해. 어떻게요? 방법은 많아. 무역 협정 카드도 있고 안보 협력 카드도 있고 한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의존하는데 조금만 압박하면 금방 꺾일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로버트 국장의 부하였고 명령을 따라야 하는 위치였으니까요. 사흘 뒤 저는 다시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대사관 경제 담당관 2명이 함께 왔어요. 존 밀러와 사라 톰슨이었습니다. 둘 다 40대 중반의 노련한 외교관이었죠. 회의는 처음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존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김 국장님, 우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70년 역사죠. 김철호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술협력도 그 정신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맹국끼리는 서로 돕는 겁니다. 돕는 것과 빼앗는 건 다릅니다. 김 국장이 담담히 답했어요. 사라 톰슨이 끼어들었습니다. 빼앗는다니요?
우리는 정당한 협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당하다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조건이 과합니다. 생산량 기준 사용료는 업계 관행에 맞지 않아요. 박수진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안 쓰셔도 됩니다. 선택은 자유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존 밀러의 표정이 굳었어요. 박사님,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어요. 주한미군도 있고 방위 공약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협박입니까? 김철호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안보와 기술은 별개입니다. 동맹은 서로 존중할 때 유지되는 겁니다.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는 게 동맹이 아니에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국 담당관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 측은 점점 더 단호해졌죠. 회의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존 밀러가 제게 다가왔어요. 마르쿠스, 자네 뭐 했나? 협상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어떡해? 제가 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한국 놈들 좀 설득해봐. 우리가 없으면 북한 때문에 하루도 못 버틴다고. 그 카드를 써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그럼 자네 역할이 뭔데? 한국 편 들려고 여기 온 거야? 존 밀러가 비웃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 나왔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 본국은 저에게 한국 기술을 빼오라고 압박했고, 한국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서 찢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측을 만나기로요. 하지만 이번엔 공식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수진 박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명동의 작은 카페였어요. 박 박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걸 당연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맹이니까, 협력이니까 하는 명분으로요. 하지만 그건 착취였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베른트 박사님, 저희도 이해합니다. 박사님은 본국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따랐습니다. 그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 박사가 커피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배가 아니라 지속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국처럼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도 있었어요. 공급을 끊거나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하지만 안 했습니다. 우린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값을 받고 파는 겁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존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한 사람들, 세상이 무너질 때 혼자 버틴 나라, 그리고 그 힘을 휘두르지 않고 나누려는 선택.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본국에 보고할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은 협박으로 움직일 나라가 아니다. 정당한 협상만이 답이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박사님이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곤란해지겠죠. 하지만 그게 맞는 일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희토류 대체 기술 현황 및 협력 방안이었어요. 저는 사실만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의 수준, 그들이 제시한 조건, 그리고 제 의견. 협박이 아닌 존중이 필요하다고요.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지였고, 10년을 기다린 인내였고, 세상을 바꾼 선택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로버트 국장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제 보고서를 읽고 실망했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로버트 국장의 전화, 존 밀러의 비웃음, 김철호 국장의 차분한 목소리, 박수진 박사의 미소. 모든 게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죠. 저는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특허 문서, 정부 보고서, 산업 통계. 지난 사흘 동안 대충 훑어본 자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읽기 시작했죠. 첫 번째 파일은 2014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희토류 자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였어요. 250페이지 분량이었죠.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론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핵심 원자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이는 국가 안보의 취약점이다. 그 아래 표가 있었습니다. 희토류 수입 의존도 94.7%, 중국 의존도 87.2%.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멈칫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게 2014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한국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제안 방안이라는 섹션이었습니다. 도시 광산 활성화, 해저 광물 탐사, 대체 소재 개발, 재활용 시스템 구축, 구체적인 로드맵이 적혀 있었어요. 10년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2016년 포항공대 이준혁 교수의 논문이었어요. 제목은 바나듐 기반 자성 소재의 결정구조 제어였습니다. 영어로 쓰인 논문이었죠. 저는 초록을 읽었어요. 우리는 바나듐 티타늄 망간 복합 산화물에서 강자성을 발현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화율은 네오디뮴 대비 89% 수준이다. 89%, 지금은 92%라고 했죠. 그렇다면 6년 동안 3%를 개선한 겁니다. 저는 논문 말미에 감사의 글을 봤어요.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희토류 자립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았다. 정부 프로젝트였습니다. 국가가 밀어준 연구였던 거예요. 세 번째 파일은 특허 문서였습니다. 2018년 출원, 2020년 등록, 발명자는 박수진, 최영준, 그리고 7명의 연구원. 특허 제목은 희토류 프리 자성 소재 및 그 제조 방법이었어요. 청구항을 읽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세밀했어요. 온도, 압력, 혼합 비율까지 전부 명시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이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1년의 기록이 여기 있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제가 쓴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희토류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중국 공급 차단 시 한국 제조업은 즉각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문장들을 수없이 썼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일하게 버텼습니다. 제 보고서가 틀렸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는 현재만 봤지 미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 다리의 조명, 고층 빌딩의 창문들. 모든 게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위기 속에서도 이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밤은 여전히 화려했죠.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백서였어요. 국가 핵심 광물 자립 현황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단에서 멈췄어요.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로 태어났다. 석유가 없고 희토류가 없고 광활한 땅도 없다.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었다. 없으면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다. 기술로 자원을 대체하는 길을.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독일은 어땠을까요? 미국은요? 우리는 자원이 풍부했거나 돈으로 살 수 있었거나 아니면 군사력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필요성을 못 느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나라.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 그래서 살기 위해 준비했던 거예요. 10년 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지하 300m에서 저는 다시 통계 자료를 열었습니다. 글로벌 희토류 비축량 순위. 중국 1위, 베트남 2위, 러시아 3위. 한국은 순위에도 없었어요. 0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희토류 없이 공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역설은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게임의 규칙을 바꿨어요. 희토류가 필수라는 전제 자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없으면 만들고 대체하고 다른 길을 찾았죠. 그게 11년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팔을 괴고 고개를 숙였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죠. 기술 종속국, 조립만 잘하는 나라,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라. 제가 보고서에 썼던 표현들이었어요. 얼마나 오만했을까요? 얼마나 무지했을까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로버트 국장의 문자였어요. 보고서 받았다. 실망이다. 돌아오는 즉시 면담.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신이 생긴 눈빛이었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가 지나가는 소리, 오토바이 배달원, 늦은 귀가길의 사람들. 밤 11시가 넘었지만 도시는 살아있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불빛들 하나하나가 전부 한국이 만든 시스템 위에서 빛나고 있다는 거요. 희토류 없는 LED, 희토류 없는 전기차, 희토류 없는 스마트폰, 희토류 없는 풍력 발전. 한국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이제 필요한 건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로버트 국장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1년 전 한국 연구자들도 이런 밤을 보냈을까요?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는 연구, 세상이 비웃는 도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 사람들. 그들도 이런 절망의 밤을 건넜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건널 수 있겠죠. 제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한국이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를 무시해온 건 우리였다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서울의 밤이 계속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배경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김철호 국장이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어요. 포항공대 부설 신소재 연구소였습니다. KTX를 타고 3시간을 달렸죠. 창밖으로 산과 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젯밤 본 자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포항역에 도착했을 때 박수진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베른트 박사님.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20분쯤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하얀 건물이 나타났죠. 5층 규모였어요. 간판에는 포항공대 희토류프리 소재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로비가 넓게 펼쳐졌어요.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연구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온도, 압력, 자화율, 효율. 숫자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박 박사가 안내했습니다. 3층 실험실로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 양쪽으로 실험실들이 보였습니다. 유리벽이어서 안이 다 보였죠.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누군가는 장비를 조작하고, 누군가는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한 실험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실험실 중앙에 큰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검은색 원통형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름 30cm 정도 되어 보였어요. 모터였습니다. 전기 모터. 이준혁 교수가 옆에 서 있었죠. 베른트 박사님, 다시 뵙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악수하며 모터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히토류프리 모터입니까? 맞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 교수가 모터 옆면을 두드렸습니다. 금속 소리가 났죠. 전부 바나듐 기반 소재입니다. 자성은 네오디뮴 대비 92%, 내열성은 400도, 수명은 15만 시간. 전기차 한 대가 평생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상용화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양산 단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전 차종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양산이라고요.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낸다는 뜻이었어요. 이 교수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3D 설계도가 떠올랐죠. 기존 모터보다 20% 가볍고 효율은 3% 높습니다. 생산 단가는 40% 저렴하고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 교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 6,000번 넘게 시도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능해졌습니다. 6,000번.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쳤어요. 6,000번의 실패를 견딘 사람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저는 모터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죠. 이 기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이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중국처럼 독점할 거냐는 질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교수가 의자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베른트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유혹받았어요. 이 기술로 세상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 중국이 히토류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안 하셨군요. 네, 안 했습니다. 이 교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 기술은 어느 한 나라의 무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중국 히토류에 목이 졸렸어요. 그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결정했죠. 우리는 다르게 하자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수진 박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공유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리고 제3국에 무기화하지 않는다는 약속. 공유라니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파일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이미 12개국과 협상 중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브라질, 멕시코. 히토류 없이 산업을 돌리고 싶은 나라들이죠.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협상안이 적혀 있었어요. 기술 이전 조건, 사용료 구조, 공동 연구 방안. 모든 게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우리는 늘 기술을 힘으로 받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누가 더 많이 독점하느냐,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 그게 전부였죠. 저희는 다릅니다. 이준혁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책임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죠. 독점이 아니라 공존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술은 무기다. 정보는 권력이다. 독점이 곧 경쟁력이다. 그런 말들을 당연하게 여겨왔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박사님, 박수진 박사가 저를 불렀어요. 어제 밤 많이 고민하신 것 같더군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압박이 아닌 협력, 경쟁이 아닌 참여. 그런 내용입니다. 박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도 섞여 있었죠. 그러면 박사님이 곤란해지실 텐데요. 이미 곤란해졌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로버트 국장한테 이미 찍혔어요. 아마 워싱턴 돌아가면 자리 없을 겁니다.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합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서요. 이준혁 교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베른트 박사님,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진실이 자기 편에게 불리할 때는요. 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실험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연구원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이었죠. 그 모습이 숭고하게 느껴졌어요. 건물을 나와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수진 박사가 옆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났죠. 박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10년을 준비하고 조용히 견디고 이제 성공했는데 왜 공유하려고 하십니까? 독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박 박사가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세상과 연결되어야 하죠. 그래서 배웠습니다. 나누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걸요.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겁니다. 박 박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크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작지만 올바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크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다. 제가 평생 큰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한국 히토류 대체 기술 현황 및 서구의 대응 방안에서 한국 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요. 내용도 전면 수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가 아닌 책임으로 본다. 독점이 아닌 공유를 선택했다. 서구는 이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걸 보내는 순간 제 커리어는 끝날 겁니다. 로버트 국장은 화를 낼 거예요.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로 볼 거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니까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기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를 이끌 자격이 없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열어 로버트 국장에게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평화가 찾아왔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불빛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지, 10년을 기다린 인내, 그리고 나누기로 선택한 용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어요. 로버트 국장이었겠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받아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연구소에서 해고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옳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국제자원정책 포럼 연례 컨퍼런스였어요. 세계 47개국 관료와 전문가 500여 명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객석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청받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겁니다. 로버트 국장은 제 참석을 반대했지만 저는 왔습니다. 회의장은 UN 본부 대회의실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벽면은 전부 나무 패널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연단이 있었고 양쪽으로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죠. 객석은 가득 찼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브라질, 인도 대표단들이 각국 국기가 놓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김철옥 국장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히토류프리 기술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절반은 예의상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회의적이었죠. 제 옆에 앉은 프랑스 대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또 한국이군. 뭐 새로운 게 있겠어? 김철호 국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연단 앞에 서더니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2개월 전 세계는 멈췄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어요. 붉은색으로 물든 대륙들이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내 민간 공장들. 모두 생산 중단 상태였죠.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 전 세계 제조업이 셧다운됐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풍력 발전, 방산 산업까지 모든 게 멈췄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그 악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한반도가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전부 빨간색인데 한국만 파랬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희토류 수입 의존도 94.7%였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87.2%. 이론상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할 나라였죠. 김 국장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아니, 버틴 게 아닙니다. 준비했던 겁니다. 스크린에 연구소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태백 폐광의 지하 실험실, 포항공대 연구소, 울산 파일럿 공장. 그동안 세상이 몰랐던 장소들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는 대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나듐 기반 자성 소재, 이트륨 대체 형광체, 디스프로슘 프리 모터, 희토류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청중석이 웅성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제 옆에 프랑스 대표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설마 진짜일까? 김철호 국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어요. 자화율 비교 그래프, 내열성 테스트 결과, 수명 분석, 생산 단가. 모든 수치가 희토류와 대등하거나 더 우수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우리 주요 기업들이 전면 적용 중입니다. 일본 대표단 자리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그 기술의 특허는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연구기관입니다. 김 국장이 답했어요. 그렇다면 독점하실 겁니까? 중국처럼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답을 기다렸죠. 김 국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공유할 겁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공유라는 말에 모두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공유라니 무상으로 준다는 뜻입니까? 무상은 아닙니다. 김 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독점은 하지 않습니다. 희토류를 무기화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해주시면 기술 이전을 협의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희토류 프리 기술 국제 협력 체계라는 제목이었어요. 참여 조건, 기술 이전 방식, 공동 연구 프레임워크가 정리되어 있었죠. 우리는 새로운 연합을 제안합니다. 김 국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희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 생태계, 어느 한 나라가 공급을 막아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캐나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캐나다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조건을 협의할 수 있을까요? 환영합니다. 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다른 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인도, 브라질, 베트남, 태국. 12개국 대표가 동시에 손을 들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려 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참여하겠다고 손을 들고 있었어요.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희토류 중심의 세계에서 기술 중심의 세계로요. 김철호 국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것, 그리고 만든 것을 나누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것.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머물 것인지.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이었죠.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기립박수로 이어졌어요. 500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나라, 제가 기술 종속국이라고 평가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복도는 혼잡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김철호 국장을 둘러쌌어요. 명함을 건네고 회의를 요청하고 협력 의사를 밝혔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박수진 박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베른트 박사님, 오셨군요. 네,
꼭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떠셨습니까?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질서가 바뀌는 걸 봤어요. 과장이십니다. 박 박사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제네바에서 한국이 히토류프리 기술연합을 발표했습니다. 12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전문가 패널이 나왔습니다. MIT 교수, 독일 경제연구소 소장, 일본 산업분석가, 세 사람이 토론하고 있었죠.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중국 히토류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MIT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없는 자원 강국이 됐습니다. 땅속에서 캐낸 게 아니라 머리로 만들어낸 자원이죠. 독일 소장이 덧붙였어요. 자원 없는 자원 강국. 그 표현이 정확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산업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히토류 의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중국의 히토류 카드가 무력화됐다. 한국 기술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뉴스를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다음 날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버트 국장이었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마르쿠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자네 제네바 갔었나? 네. 왜 허락도 없이? 개인 자격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로버트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보고서 읽었네. 화가 났어. 정말 화가 났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어요. 자네가 옳았어. 한국을 압박할 게 아니었어. 협력했어야 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로버트 국장이 잘못을 인정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국장님, 우리 연구소도 한국과 협상 시작했네. 공동 연구 제안서를 넣었어. 자네가 돌아오면 그 팀 맡아줬으면 해. 제 자리가 아직 있습니까? 당연하지. 진실을 말한 사람을 자르진 않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이 맑았어요. 사흘 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김철호 국장과 박수진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명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세상을 바꾸셨어요. 과찬이십니다. 김 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할 일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박수진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베른트 박사님도 용기 있는 선택하셨잖아요. 진실을 말씀하신 거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박사님들한테 배웠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요. 김철호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연구소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세 사람이 커피 잔을 들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카페를 나오며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 10년을 준비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 아래서 세상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히토류 없는 세상, 독점 없는 세상, 협력하는 세상. 한국이 시작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 연구소 제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입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들이 쌓여 있죠. 공동 연구 보고서, 기술 이전 협약서, 월간 진행 현황. 저는 이제 한미 히토류프리 기술 협력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봅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지도예요. 한국을 중심으로 파란색 선들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인도, 브라질, 베트남, 멕시코 23개국이 이미 협력 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12개국이 추가 협상 중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여전히 중단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한국 기술이 대안이 되었으니까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일부 산업에서는 희토류가 필요하죠. 하지만 의존도는 급격히 낮아졌어요. 작년 이맘때 94%였던 게 지금은 40% 수준입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수진 박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다음 주 포항에서 2차 기술 워크숍이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제 인천공항이 낯설지 않습니다. 동료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니퍼라는 30대 여성 연구원이에요. 그녀가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박사님, 최신 데이터입니다. 화면에는 글로벌 생산량 통계가 떠 있었어요. 저는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독일 자동차 생산 회복률 78%, 미국 반도체 생산 회복률 82%, 일본 전자기기 생산 회복률 85%, 모두 한국 기술을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놀랍네요. 제니퍼가 말했어요. 6개월 만에 이 정도 회복이라니. 한국이 10년 준비한 덕분이죠. 제가 답했습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독점했으면 엄청난 이익인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들은 다른 가치를 선택했어요. 이익보다 신뢰, 독점보다 공존. 이상적이네요. 이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제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작은 나라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세계와 연결되어야 하죠. 한국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제니퍼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봅니다. 서울에 도착했던 그날, 폐광지하로 내려갔던 순간, 포항 실험실에서 모터를 봤던 장면, 제네바 회의장의 기립박수, 모든 게 생생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건 겸손이었어요. 저는 평생 큰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 강대국들이 세상을 이끈다고 믿었죠. 작은 나라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했습니다. 자원이 없었지만 만들어냈어요. 힘이 약했지만 지혜로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안 볼 때도 세상이 비웃을 때도 멈추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태백 폐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김철호 국장, 박수진 박사, 최용준 박사, 이준혁 교수, 그리고 저 5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미리 상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비했죠. 자원이 없다는 한계를 탓하기보다 시선을 바꾸는 용기를 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10년은 긴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 동안 수없이 의심받았을 겁니다. 수없이 조롱당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갈등도 받고 문제도 봤어요. 정치적 대립,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간 갈등. 다른 나라와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진심으로 미래를 준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심을 직접 본 외국인 중 한 사람입니다.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박수진 박사에게서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3세대 바나듐 소재 개발 성공이었어요. 저는 메일을 여러 내용을 읽었습니다. 효율이 또 5% 향상됐다는 내용이었죠. 여전히 발전하고 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아요. 1세대를 만들고 2세대를 개선하고 이제 3세대를 완성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앉아 뉴스를 켰어요. CNN에서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희토류 이후의 세계였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희토류 프리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합니다. 화면에 서울 야경이 나왔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남산타워,
한강 다리, 고층 빌딩들. 6개월 전 제가 창밖으로 바라보던 그 불빛들이었죠.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자원 없는 자원 강국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원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땅 속에 묻힌 것만이 자원이 아니에요. 생각해낸 것, 만들어낸 것, 공유한 것, 그것도 자원입니다. 뉴스가 끝나고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고요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연구하고 있겠죠. 다음 세대의 기술을, 다음 10년을 준비하면서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썼습니다. 박수진 박사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축하드립니다. 3세대 성공 소식 들었습니다. 다음 주 포항에서 뵙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한국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랑하지 않지만 모두가 아는 6개월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기술 종속국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을 존중합니다. 이 나라가 보여준 준비, 인내,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변화가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히토류 없는 전기차, 히토류 없는 풍력 발전, 히토류 없는 반도체. 모든 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입니다. 처음엔 의심했던 사람, 압박하려 했던 사람, 하지만 진실을 보고 바뀐 사람. 이제 저는 한국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 아침 출근하면 또 한국 데이터를 분석할 겁니다. 다음 주엔 포항에 갈 거고요. 한 달 뒤엔 서울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6개월 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오만한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겸손한 협력자가 되었죠.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본 한국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지하 300m 실험실의 연구원들, 포항 바다가 보이는 연구소, 제네바 회의장의 기립박수, 그리고 서울의 밤 풍경.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꿨습니다. 자원이 없었지만 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혼자 독점하지 않고 세상과 나눴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것, 10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눔이 곧 힘이 된다는 것. 잠이 들기 직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 말과 함께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한국과 함께 일할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한국이 시작한 세상, 히토류 없는 세상, 독점 없는 세상, 협력하는 세상. 저는 그 세상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외국인 관료가 한국을 존중하게 된 이야기. 6개월 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기술 종속국이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